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04회 전산세무이급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일에 시행된 시험입니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맞네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은 현금 기준 회계를 사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발생 기준 회계를 사용해서 작성합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자료만 나타내지만 추정에 의한 측정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손의 추정,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추정, 이런 것들. 답은 3번. 재무제표는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하라는 거예요. 다만 이 현금 흐름표만큼은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에 따라서 작성합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1번 해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게 지문이었죠. 그 다음에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일반기업 회계 기준의 얘기네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그리고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상품. 선적해서 팔고 있죠? 저거는 누구 거예요? 내게 아니지.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이미 선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기말 재고자산이 가장 최근에 매입한 걸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말 재고자산가액이 시가에 가깝습니다. 먼저 있던 거 팔았고 남아있는 게 최근 거니까.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에 의해 원가 배분을 할 경우 후입선출법, 기말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이 되는 게 아니죠. 기말재고는 예전 거, 매출 원가가 최근 거고. 그 다음에 위탁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받은 적송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저기 위탁한 사람 거죠. 3번. 후입선출법에 의해 원가를 배분할 경우 기말재고는 과거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이 됩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사업 결합 등의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을 하고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맞네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3번.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번. 무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그 공정가치를 반영해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가로 합니다.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비되기 때문에 상각을 통해서 장부 금액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이때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회수 가능가액이 증가하더라도 상각은 원가의 기초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1번의 해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 가능한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본거래를 통해서 벌어든 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이익, 그리고 감자 차익이 자본잉여금이네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감자 차익 합계는 220. 그리고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익이고
이익 준비금하고 임의 적립금은 이익 잉여금에 해당합니다.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회계 정책의 변경은 회계 방법이 변경되는 것이고 이거는 소급법을 적용합니다. 맞네요.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우면 전진법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세법 개정으로 회계 처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정당한 회계 변경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고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합니다. 자, 해서 봅시다.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 변경, 그것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무보고의 목적과 재무보고의 목적이 서로 달라 세법에 따른 회계 변경이 반드시 재무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익조정을 위해서 이익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회계 변경을 한 것도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설 좀 보겠습니다. 1번 지문과 관련된 얘기.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합니다. 그래서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 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 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해서 재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의 해설.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고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직접 재료비는 조업도에 비례해서 총 원가가 증가합니다. 맞네요.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단기에 발생한 기본 원가.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를 합친 거죠. 그리고 제조 간접비의 합이다.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를 합친 게 단기 총 제조 원가다. 이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관련 범위 내에서 변동비는 조업도의 증감에 불구하고 단위당 변동 원가는 일정합니다. 맞네요. 그 다음에 제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범위 내에서 제품의 단위당 고정 원가는 일정하지 않죠. 고정비는 단위당 고정비는 이렇게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 생산량이 즉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범위 내에서 제품 단위당 고정 원가는 감소합니다. 그다음 2번 해설.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이니까 거기다가 제조 간접 원가를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겠죠.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수선 부문과 동력 부분에 각각 80만원, 76만원의 보조 원가가 집계되어 있을 경우에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조립 부분에 배분될 보조 부문의 원가 총액은 얼마인가? 직접 배분법을 쓰고 있대요. 수선이 80만원이고 그 다음에 동력이 76만원이니까 이 돈을 일단 수선 거 80을 수선이니까 여기죠. 300, 200 더해가지고 200으로 나눠주고 동력 76만원은 4,500, 3,500 더해서 분모를 3,500으로 놓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수선 부분 원가는 80이고 이것을 조립해 줄 때는 300, 200 분모로 놓고 그 중에 200시간. 그 다음에 동력 76만원은 4,500, 3,500을 더한 분모로 놓고 자기 거 3,500. 그렇게 해서 32만원과 33만 2,500원 합쳐진 이 금액이 보조 부문에서 조립 부문으로 배분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보겠습니다. 아래 자료만을 참고해서 기말 제품 재고액을 구하래요. 기말 제품 재고. 제공품 나왔고, 제품 나왔고, 매출원가 나왔고, 출발을 여기서부터 하시면 되겠죠?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는 단기 총 제조 원가. 거기다가 기초 제공품 더하고 기말 제공품 뺀 금액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거기다가 기초 제품 더하고 기말 제품 모르겠고 뺐더니 그게 매출 원가. 이런 계산 구조로 하시면 되겠죠. 풀이 보겠습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더한 게 단기 총 제조 원가. 그 다음에 그 단기 총 제조 원가에다가 기초 제공품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준 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기초 제품 재고 알려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계산했고 지금 기말 제품 재고만 모르는 거죠. 요걸 뺀 것이 매출 원가. 그래서 사이에 빠진 요 숫자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9번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단기의 직접 재료비를 계산하시래요. 단기 총 제조 원가 나왔죠. 자, 이거는 이제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를 합친 게 단기 총 제조 원가 230만 원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 구하라는 거죠. 제조 간접비는 이 제조 간접비는 단기 총 제조 원가의 20%다. 요거 곱하기 0.2 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제조 간접비 얘는 이것의 80%다. 이것의 80%니까 이거 곱하기 0.8이 이거니까 요걸 모르니까 요거 나누기 0.8 이렇게 하라는 얘기네요. 무슨 수학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 제조 간접비 합친 게 단기 총 제조 원가고 첫 번째에서 단기 총 제조 원가에 요 230만 원의 20%가 제조 간접비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값은 46만 원이야. 그리고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의 80%다. 요거 금액의 80%가 이거니까 요거 나누기 80% 한 게 직접 노무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산하면 57만 5천 원, 46만 원, 합계 230. 그래서 앞에 빠진 직접 재료비는 126만 5천 원. 문제 10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 종합 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합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확하다, 상대적으로 더 정확한 방법이에요. 틀렸네요.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 과다한 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개별 원가 계산이 좀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종합 원가 계산이 더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종합 원가 계산은 대상 기간의 총 제품 제조 원가를 총 생산량으로 나눠서 단위당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간단하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 각 제품별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가공급, 외상판매, 담보 제공이 공급이 아니네요. 외상판매는 실질적인 공급이고 자가공급과 사업상 증여는 간주 공급에 해당합니다.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해설. 외상 판매는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에 해당하고 자가공급, 사업상 증여, 개인적 공급 이런 것들은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합니다.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국내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화 획득 장려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틀렸고 면세의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외에서 공급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상가 부수 토지의 매각. 토지의 매각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국내 거래인데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공급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13번 다음에 일시적 우발적 소득 중에서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이 아닌 것, 복권 당첨금 기타 소득, 계약의 위약금 기타 소득, 상표권의 양도소득 기타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거는 이자 소득이네요. 해서 볼게요. 비영업대금의 이익, 영업이 아니란 얘기죠. 비영업. 금전 대여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 금전을 빌려주는 사업이 아닌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받는 이자나 수수료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자 수익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1번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기타 소득. 그 다음에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기타 소득. 그 다음에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의 비밀,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도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로 옳지 않은 것. 인정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 맞습니다. 급여, 지급을 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이것도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그 다음에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초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 세법에서 임원의 퇴직금 한도 초과되면 근로소득으로 보는데 이것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합니다. 그래서 급여의 수입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에요. 자,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 보겠습니다. 정리하는 거죠.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 인정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 주식 매수 선택권은 행사한 날, 그 다음에 방금 나왔던 임원의 퇴직소득 중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소득 한도 초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합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거주자는 국내 또는 국외의 모든 원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50일이 아니라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이 183일은 365를 둘로 나누면 이게 182.5일인데 반올림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합니다. 자,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고, 그러면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어디냐?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